지금 세계 금융시장에 돈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정부랑 중앙은행이 풀어놓은 자금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불어나면서 유동성 홍수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아니 돈이 이렇게 넘치면은 보통 주식도 오르고 자산 가격이 들썩여야 되는데 이 정작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올해 연초 대비 내려앉았고 고점 대비는 30% 정도 폭락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돈은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 왜 비트코인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현상의 이면에 어떤 구조가 숨겨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말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시중에 풀린 돈의 총량입니다. 이 돈이 넘치면요, 대개 사람들이 위험자산에서도 투자 여력이 생기고 투자 심리도 좋아져서 자산 가격이 정말로 쉽게 올라가요. 하지만 실제로 과거를 보면요, 지난 2020년대 초 코로나 위기 때 각 국가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었고 2022년에는 물가 잡는다고 돈줄 죄니까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비트코인은 유동성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공식이 있을 정도였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식이 지금 2025년 현재 잠깐 어긋난 상황이에요. 시중에 돈은 넘치는데 비트코인은 오르지 않는다. 마치 물이 바닥까지 차올랐는데도 배가 뜨지 않는 것 같은 격입니다. 정말로 보기 드문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 돈은 얼마나 풀렸고 또 어디로 갔길래 비트코인은 소요되고 있는 걸까요? 이 숫자로 보면은 전 세계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합치니까 무려 수백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시중에 떠돌고 있다고 해요. 특히나 중국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리고 미국도 겉으로는 긴축한다고 했지만 막판에 가서는 슬슬 태도를 바꿨습니다. 12월 달 들어가지고 미국 연준 측에서는요, 그동안 해왔던 양적 긴축,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시중 돈을 걷어들이던 작업을 드디어 중단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긴축 끝을 선언한 셈이죠.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유동성이 더 줄진 않겠구나, 어쩌면 다시 늘어나겠구나, 이런 신호입니다. 일본은 또 어떤가요? 일본은행도 금리를 억제하려고 시장에 개입하면서 사실상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보기에는 전 세계가 다시 돈잔치를 시작한 분위기죠. 그런데 풀린 돈들이 죄다 비트코인으로 향하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돈은 풀렸지만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보셔야겠죠. 올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간은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 먼저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렸어요. 특히나 인공지능 AI 붐을 타고 미국의 기술주들, 예를 들어가지고 구글이나 애플 같은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 몇몇 빅테크 주가는요, 올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시장 투자자들이 미래성장 산업으로 돈을 쫓아간 겁니다. 금으로도 돈이 갔습니다. 올해 한 해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이 과거 기록을 전부 다 갈아치웠습니다. 왜 금에 갔을까요? 국제정세가 어수선하고 미중 갈등, 전쟁 위험까지도 겹치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피신하자, 이런 심리가 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달러 자산 의존도를 줄이겠다라면서 앞다퉈서 금을 사들였던 것도 이 금값 상승에 불을 붙였습니다. 요약드리자면요, 올해 풀린 돈은 주로 주식과 금으로 흘러갔다. 근데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비트코인은 돈의 흐름에서 이렇게 한 발 비켜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칠 겁니다. 먼저 금리가 높았던 탓이죠. 미국 국채를 사면은 연 5% 넘게 이자를 주는 상황인데 시장 투자자들이 굳이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에 뛰어들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은행 예금이라거나 국채만 사도 이자가 쏠쏠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비트코인을 매수할 이유가 줄어들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 비트코인의 이미지랑 현실의 괴리가 있습니다. 흔히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면서 금처럼 안전자산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도 이야기했고요. 근데 막상 올해 현실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정작 금은 폭등했는데 비트코인은 금값을 따라가지 못했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진짜 안전자산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금 같은 경우는 각 나라 중앙은행들도 사들이는 공인된 가치 저장 수단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어디까지나 민간 투자용 자산이다 보니까 위기 때마다 나라들이 금을 사도 비트코인은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지정적인 위기가 커지면은 이 사람들은 비트코인보다는 금이나 달러를 쥐고 있으려고 하겠죠. 올해 딱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가 있었지만요, 현실 매수 주체가 따라주지 않아서 힘을 쓰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유도 중요합니다. 이 비트코인 시장 내부의 사정이에요.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힘을 못 쓴 데에는 매도 물량 탓도 컸습니다. 과연 누가 팔았을까? 이 지난 몇 년간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했던 고래 투자자들이 팔았습니다. 가격이 작년에 두세 배 올랐고 또 올해 초에 한때 1비트코인에 한 10만 달러 정도 가까이 갔던 데가 있었죠. 오래 전에 저가의 비트코인을 잔뜩 사뒀던 장기 보유자들이 이쯤에서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대량 매도를 친 겁니다.
또 채굴자들도 채굴한 코인을 시장에 일부 내다 팔았습니다. 이 덕분에 시장에 꽤나 많은 매도세 매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마침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출시가 됐었죠. 이 초반에는 그 ETF로서 기관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일종의 받아주는 역할을 해줬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후반으로 갈수록 ETF를 통한 신규 자금 유입이 시들시들해졌다는 겁니다. ETF로 들어온 기관 투자자들도 비트코인 가격이 정체되니까 이 가을 이후로는 일부 이탈을 했다는 거예요. 블랙록 같은 큰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 ETF에서도 자금이 살짝 빠져나갔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결국에 남은 물량은 개인들에게 떠안는 구도가 됐습니다. 실제 분석을 살펴보면은 올해 고래들이 매도한 어마어마한 물량의 4분의 3가량은 개인들과 신규 투자자들이 전부 매수했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개미들이 또 당한 건가 싶겠지만요. 또 다르게 보면은 이거는 비트코인의 주인들이 세대 교체된 겁니다. 오랜 기간을 버티던 옛날 큰손들은 팔고 나갔고요. 대신에 비교적 최근에 비트코인에 들어온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가져갔다라는 것.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렇게 바뀐 새로운 보유자들은 이전 세대보다도 평균 매입 단가가 높고 오히려 매도할 생각이 전혀 없는 중장기 보유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 옛날 고래들 같은 경우는 어쩌면 몇백 원, 몇만 원에 샀던 코인을 이번에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차익을 남기고 떠났겠지만 새로 매수한 사람들은 5천만 원, 8천만 원 뭐 이렇게 주고 샀다 보니까 쉽게 던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시장 구조가 바뀐 것도 올해 가격 부진 속에 일어난 조용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부진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금리가 높고 경기가 불안해서 투자 자금이 비트코인까지 오지 않았다라는 거. 이 사람들은 금을 안전자산으로 샀지만 비트코인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 비트코인 내부적으로는 오래 가진 사람들이 매도를 해가지고 일시적인 공급 과잉이 왔다라는 거. 이러니까 아무리 유동성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이 비트코인은 순간적으로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이 지금 나타난 유동성 홍수 그리고 비트코인 가뭄 현상이 지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에 비트코인이 유동성 물줄기를 탈지를 결정한 요소는 거시경제 향방 그리고 투자 심리 전환에 달렸습니다. 이 먼저 거시 측면에서는요. 여기서 핵심은 금리가 꺾이는지 여부예요. 이 내년 2026년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고 또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진짜로 2026년 1분기 안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뚜렷하게 단행을 한다면요. 그 상황이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 이 돈의 가격이 낮아진다는 뜻이니까 그동안 국채나 예금에 있던 자금이 조금 더 수익을 찾아서 밖으로 나오려고 할 겁니다. 채권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그리고 비트코인까지도 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을 찾아서 돈이 다시 돌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은 올해 금리에 막혀가지고 흐르지 못했었던 글로벌 유동성들이 비트코인 시장으로도 스며들 여건이 마련이 될 겁니다. 다만 이런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조건부입니다. 여기에서 전제는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가 크게 나빠지지 않을 거예요. 이 만약에 반대로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년 초까지도 인플레이션이 꿈틀거려서 이 중앙은행들이 아직 금리 못 내리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또는 금리는 내렸는데 갑작스럽게 큰 금융위기나 지정학적인 위기가 터져가지고 시장 투자자들이 아예 위험자산을 떠나버리는 상황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런 극단적인 경우에서는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높아도 다들 겁먹고 현금만 쥐고 있으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당연히 더 소외되겠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 길게 보시면 역설적인 기회입니다. 위기가 터지면 결국에 중앙은행들은 더욱더 큰 규모로 돈을 풀어가지고 진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돈은 언젠가 흐름을 바꿔서 새로운 출구를 찾습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2020년 초는 패닉이었었지만 곧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2021년 역사적인 자산 랠리가 왔었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단기 충격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밀리더라도 그 후에는 훨씬 더 강력한 유동성 파도가 밀려올 것이라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결국에 합리적인 예상은 이렇습니다. 올해 벌어진 비트코인과 유동성의 괴리 현상들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구조적인 가치랑 유동성의 힘이 모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번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뼈아픈 학습을 했습니다.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진짜 금처럼 바로 오르는 건 아니구나. 결국에 돈의 흐름과 매크로가 더 중요하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앞으로 돈의 흐름이 다시 비트코인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그때는 더 확신해가지고 달려들 준비를 할 거란 뜻입니다. 이미 시장의 약한 손들은 떠났고요. 강한 손들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투자자들은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페드의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전환 같은 여러 가지 신호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어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갑작스럽게 역시 하면서 유동성 증가분을 한 방에 반영해가지고 갑작스럽게 급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투자 전략이 중요합니다. 올해 같은 괴리가 다시 온다? 당연히 좌절스럽겠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은 누구나 실망해서 등을 돌린 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냉정하게 구조를 보셔야 돼요. 돈은 계속 풀리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번 사이클에 잠깐 쉬었지만 사라진 것도 망가진 것도 아니라는 거. 그렇다면 과연 이 많은 유동성이 앞으로도 영원히 비트코인을 외면할까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은 이제 시대 끝났다라고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역사를 떠올려 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 한바탕 폭락하고 나서 몇 년 정치기가 있었지만요. 이 결국에 인터넷 산업은 더 크게 재편되면서 엄청난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미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편입이 된 이상 이 돈의 흐름이 커지면은 그 중에 일부는 결국에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통로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버티는 자가 이긴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무턱대고 버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하고 구조를 이해하면서 버티라는 뜻이겠죠. 지금은 투자자들이 공포랑 의심에 빠져있지만요. 정작 큰 손들은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분석대로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은 또 어느새 따라가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놀라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돈은 넘쳐나는데 이 비트코인만 소외되어 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은 비트코인이 언젠가 이 넘치는 돈을 끌어당길 잠재력이 크다라는 뜻일지도 모르겠죠. 오늘의 괴리가 내일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글로벌 유동성의 홍수, 결국에 물이 불면은 배는 뜨게 마련인 겁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거대한 장치라고요. 지금 세상에 돈은 넘치는데 내 자산만 멈춘 것 같아서 초조하신가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은 비트코인이 외면받는 게 아니라 가벼운 믿음을 털어내고 진짜 주인을 가려내는 응축의 시간이라는 거. 물이 계속 차오르면요. 바닥에 닿아있던 배는 결국에 뜰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 순서가 조금 늦을 뿐이겠죠. 지금의 지루함에 지쳐서 배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고독한 괴리의 시간을 견뎌낸 분들만이 결국에 가장 높이 떠오르는 파도 위에서 그 보상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루의 상승과 하락의 의미를 두시기보다도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진짜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겠죠. 반대로 오늘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또 모든 게 해결된 것도 아니고요. 시장은 늘 그렇게 오르고 내리를 반복해왔었고요. 이런 과정 자체가 투자 시장의 본질입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이라는 건요. 다르게 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기회이기도 합니다. 공포가 커질수록 가격은 낮아지고 그만큼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이때 중요한 거는 겁먹고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차분하게 비중을 늘려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장이 상승하는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기 쉬운 시점이겠지만 이때야말로 냉정함이 더 필요해요. 상승장은 단순하게 바라보는 구간이 아니라 현금 비중을 다시 확보하고 이미 늘어난 자산을 일부 매도를 통해서 수익으로 확정지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결국에 하락장은 준비의 시간이고요. 상승장은 정리의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지 시장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시장의 흐름을 내 편으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겠지만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항상 오르면은 더 오를 것 같고 반대로 떨어지면은 그때 못 팔았던 게 후회가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은 이제는 무조건 장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적당한 비중은 사고 팔았다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면서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한 전략으로 꾸려 나가시는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알테 단기 종합방에서도 안내드리고 있지만요. 원칙 매매를 바탕으로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는 일부 비중을 분할 익절, 그리고 반대로 단기 저점에서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효율적인 대응에 대해서 중요시 안내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들고만 있는다고 해서 장기 투자가 아니라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중간 과정을 얼마나 잘 대응을 하고 평단을 낮추고 비중을 늘리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느냐, 이게 바로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은 언제나 변하겠지만 그 안에서 기회를 만드는 것은 결국에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대부분의 손실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준이 없이 감정대로 움직이는 순간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단기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따라붙거나 조정이 왔다고 무서워서 손절하는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면은 결국에 내 계좌는 계속 깎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시장을 볼 때 필요한 기준표랑 타점 요약본을 따로 만들어서 드리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신사 채널에서 실제로 보여드린 단기 매매 기록을 바탕으로서 왜 이렇게 폭락장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차이점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요.
폭락장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폭락하기 전에 이미 현금을 만들어둔 사람들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 왜 실제 매매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흔히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싸지면 사야지, 빠지면 죽는다, 기회가 오면 들어갈 거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고 불안하고 더 빠질 것 같고 지금 사는 게 맞나 의심이 들면서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만든 현금은 심리적으로 쓰기가 쉬운 돈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기회는 좋은 물린코인이 아니라요. 폭락 전에 확보한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원리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팔아야지 내 돈이에요. 그리고 팔아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고점 지나가면 후회하시고 폭락이 시작되면 멘탈이 무너지시고 상승장에서만 매도 버튼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의 기본은 정반대라는 거. 이 단기 고점이 보이면 미리 걸어두고 체결되면 그걸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파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떨어질 위험이 더 크다. 이런 판단이 드는 그 순간 그때 매도를 거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텔레그램 단타 정보방에서 보여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특정 종목을 눌릴 때마다 매수하고 또 저항해서 매도하고 다시 눌릴 때 또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 딱 저항의 최고점 부근에서 전량 매도에 성공을 했고요. 그 직후 시장은 그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결과였다라는 거. 이제는 하락해서 무섭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매수 타점이 열린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전 투자인 거고요. 이 타점 매매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이겠지만 실제로 따라가려면 타점과 투자 심리, 속도, 거래량 해석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상 보면서 나는 혼자 힘들겠다, 실전 흐름들 같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이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아요. 정보는 시중에 넘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들,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정리된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 법, 실전 타점 전략까지 모든 것들 가장 쉽게 풀어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